70년대가 산업화의 시대였다면 80년대와 90년대는 국제화의 시대였다. 수출의 급증과 해외여행 자유로와 올림픽과 국방 외교 등 이 시기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가장 빠르고 진취적으로 스스로의 영역을 넓혀갔다. 해군이 연안에서 대양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90년대부터) 시작된 구축함 건조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함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부대이자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기도 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구축함을 타고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승조원들은 과연 어떤 자부심과 애환을 가지고 있을까? KDX-2 문무대왕함 전우들을 통해 대양 해군의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문무대왕함의 전우들을 모시고 우리 구축함의 성능과 함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문무대왕함의 함장을 역임하신 김진형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형입니다. 전투정보 보좌관으로 근무하셨던 국지원 중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지연입니다.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이재웅 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무대왕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신 신민규 병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규입니다. 문무대왕함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해군의 최신 주력 전투함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투 능력도 뛰어나겠지만요. 승조원들의 이제 생활 환경도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김제동님, 이전에 이제 초계함도 이제 운영하시고요. 또 외국에 나가서 많은 이제 함정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무대왕함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 설계, 성능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해군에서 지금 다양한 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현재 있는 모든 군함은 다 우리 자체에서 건조한 국산 군함입니다. 저는 이제 위관장교 시절부터 그 국산 군함을 쭉 타고 오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한편에 그 해군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구축함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DX-1 광개토 대왕함 그 구축함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구축함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과거에 우리가 탔던 초계함이라든가 호위함들은 그 자체 성능도 물론 나름대로 훌륭한 군함이긴 하지만 공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제한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군함은 무장을 먼저 실어야 되고 또 싸우기 위한 또 탐지하기 위한 장비들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인간적인 그 공간이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좁은 공간에 제한된 공간에 전투 임무 수행을 우선으로 하고 또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그 승조원들의 거주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의 호위함과 초계함들은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뭐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축함 시대에 들어가면서 물론 또 많은 장비를 싣고 또 더 큰 그 무장을 실었지만은 그 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승조원들을 위한 그 배려의 공간들이 좀 더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KDX-2 소위 그 충무공 이순신급 이 구축함들은 6척 모두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이 여유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그 승조원들이 침실을 좀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주고 또 체력 단련실 또는 독서실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 짜임새 있게 구조를 잘 설계해줘서 아마 현재까지도 일반 우리 한국에 있는 군함들 중에서는 가장 그
짜임새 있게 설계가 된 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싣고 있는 이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같은 KDX-2급들은 선진국의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그 군함이라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KDX-2에 이제 뭐 재력 단련실 또 독서실이 있을 만큼의 어떤 생활 환경 여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쾌적해졌다는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국산 구축함이 가져온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이제 대양 해군의 시대가 열렸다 해도 이제 그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김재동님 그런 차원에서요. 이 문무대왕을 운영하시면서 멀리 이제 이 대양이나 다른 외국까지 많이 이제 운영을 좀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함장으로서 어떤 그 신경 쓰실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오랜 기간 그 운영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일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모든 승조원들에게 하나의 그 설레이는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함장인 지휘관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또 안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승조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기간 외국에 저희가 항해를 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그 곤란한 입장에 처해집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 배 자체의 능력으로서 맹장 수술 또는 간단한 외과 수술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준비를 해가고 의료진들이 같이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자체 그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주변국 국가의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 그런 걸 겪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해외 장거리 그 순항을 하기 전에는 승조원들을 철저히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재적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출항 전에 그 육지에 남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여성 근무자들이 또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함내 의료진들이 그 여성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그 우려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육지에 남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작전을 하고 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중간에서 고장이 나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은 긴급 항공 탁송으로 부품을 조달받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굉장히 세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 또는 뭐 다른 문제도 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우리 구축함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또 충분히 저희가 이해해서 승조 장병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혹시 대한민국의 그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중간에 그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외국 항구에 가서도 기름이 부족하면 현지에서 구매를 해서 넣기도 하지만 림팩이나 이런 연합훈련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미국이나 우리 우방국 같이 협정이 맺어 있는 나라에 군수 지원함에서 기름을 해상해서 이동 중에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장기간 또 해양으로 나가고 이 대양 해군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만큼의 준비가 굉장히 많이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 듯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대양 해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림팩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06년도 림팩에 오늘 여기 나오신 그 김지영 제독하고 지금 그 신민규 병장께서 같이 참여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이제 위상이 걸린 훈련인 만큼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또 긴장도 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림팩 훈련에 얽힌 이야기 오늘 두 분께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우리 신 병장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림팩 훈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요. 저희가 하와이까지 가는데 기간이 약 보름 이상이 좀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 함장님께서 저희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문무시네마라는 특별한 이런 영화관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헬기 경납고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깜깜한 망망대해에 별빛, 달빛만 이렇게 내리쬐는 거예요. 거기서 영화를 상영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와이에 입항했던 곳이 바로 진주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주만에 입항하기 전날 함장님께서 진주만을 상영해 주셨습니다. 영화요? 네, 네. 영화 진주만을 상영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해군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모두 이 피가 끓고 있는 와중에 영화가 끝나갈 무렵 함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함장님 육성으로 직접 저희 수병들과 간부들에게 이번 훈련의 중요성과 또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는 뭐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정말 다들 거기 모였던 장병 전부 함성을 지르면서 각오를 다졌던 그런 기억이 정말 아직도 사진같이 뇌리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재동님께서 어떤 기억 갖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뭐 훈련 또 생활 여러 가지 기억이 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중간에 가다가 괌에서 잠깐 들렸다가 이제 하와이로 항해를 하는데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서 우리 배가 아니라 같이 갔던 다른 배에서 급성 맹장 환자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술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KDX2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배에 있는 환자를 헬기로 이제 태워가지고 와서 문무대항하면서 이제 맹장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배 승조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배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니까 함장으로서 수술이 좀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정말 아주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흉터도 아주 조그맣게밖에 안 나오고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실제로 림팩 훈련 하와이에 가서는 아까 신민규 병장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일부러 이제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는 꼭 진주만 입항하기 전날 밤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것도 일종의 그 전쟁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림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승조원들이 군인으로서 좀 더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를 삼게 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림팩 훈련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희 우리가 만든 구축함이 세계 어느 나라 배들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처음으로 SM2 미사일을 2발을 이제 발사하는 우리가 훈련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미사일이 명중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구축함의 그 위험과 자신감을 쌓을 수 있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뭐 훈련을 하기 전에 하와이에서 한 보름간 정박하면서 훈련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짬짬이 시간 내서 뭐 외출도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저 병사들하고 와이키키 안에서 그 해수욕을 했던 그 기억도 있고요. 거기 한 35개의 군함이 참가를 했는데 또 체육대회를 합니다. 하와이 정박하고 있으면서. 근데 저희가 주 종목으로 삼은 거는 그 보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링 시합을 나가서 전체 35개 군함, 외국 군함 다 해서 중에서 단체전하고 개인전을 저희 문무대항함 그 부사관들이 석권을 해서 저희가 보링 트로피는 다 휩쓸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한민국이 보링 강국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좀 주십니다만은 림팩 훈련에 들어가서 KDX의 그 SM2 미사일을 발사해서 어떤 기술적인 이런 그 위기도 좀 보여주고 실제 내부에 있어서의 승조원들의 어떤 단합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갖가지 이제 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문무대항함에서 이 전투 정보 보좌관으로 근무하셨던 우리 국중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이 전투 정보 보좌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까? 일단 그 문무대항함 같은 구축함에는 전투 정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은 이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현재 해상의 이제 각종 상황과 또 적 상황 그리고 우군의 작전 상황들 관련된 그 모든 정보가 이곳 전투 정보실에서 모여지게 되고 또 이곳에 이제 전투 체계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또 행동하고자 하는 그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해군 항공기와 협동 작전을 한다거나 또 공군 전투기들과 합동 작전을 하는 것. 또 다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 지상군과의 협조들도 다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실제 모든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곳의 책임자를 전투 정보관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경험이 많은 대위급 장교가 수행을 하게 되고 저는 그 작전 상황에서 그 전투 정보관을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네. 직책이고요. 문무대항함이야말로 이제 우리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함정에 있어서의 이 전투정보 보좌관 역할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고충은 좀 없었습니까? 네. 우선은 그 전투 정보실 장비들이 워낙 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장비만 이해하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투 정보실은 이제 근무 자체가 매일매일 전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배의 각종 탐지 장비들, 뭐 예를 들어서 레이더나 소나 등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표적 정보를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대안을 찾아서 이제 함장님께서 그 지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권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말하는 거 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간혹 잘못된 그 판단으로 그릇된 건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제 그때는 함장님께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저희들을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 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에 바로 직결이 되는 그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해서 정말 근무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이제 문무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군 군함들과 연합 작전도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제 미군 군함에서 이제 영어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통신문을 보내는데 그거를 되게 많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선배 장교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뭐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초급 장교들은 가뜩이나 훈련 상황에서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해주지도 않고 영어로 많이 빨리빨리 하니까는 그 통신문을 많이 놓쳐서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또 그런 또 고충이 또 네. 있었었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함정 생활을 해본 분만이 알고 있는 낭만 또 이게 즐거운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아까 함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함정 근무하면서 가장 좋아했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유류수급 훈련입니다. 예. 그 바다 위에서 쉽게 말하자면 바다 위에서 이제 기름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훈련인데요. 그러니까 막 그 함정에는 저희 배처럼 이제 문무대항함처럼 전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류라던가 군수 물자라든가 이제 작전 중인 그 함정에 그런 물자들을 전달을 해주는 군수 지원함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해상 한가운데에서 군수 지원함과 만나서 서로 이제 정말 마치 주유소에서처럼 호스를 연결하듯이 이렇게 호스로 연결을 해서 이제 기름을 받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에 저희 배와 군수 지원함 딱 두 배가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해서 같이 기동을 한다는 게 정말 그 사진 마치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고 또 재밌는 건 이제 군수 지원함에서 그 훈련이 잘 끝나고 나면은 외부 방송으로 막 군가를 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센스 있는 함장님께서는 뭐 찬찬찬이라던가 뭐 네 박자라던가 이런 트로트도 이렇게 막 틀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훈련 끝나면은 그 각 함의 승조원들이 이렇게 대함 명례를 하면서 서로의 안전 항해를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작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렇게 힘든 훈련 중에서 막 되게 지치고 그랬는데 이제 유류수급 훈련을 하고 나면 아, 나는 이렇게 멋있는 해군이었구나라고 하고 으쌰으쌰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꼭 이제 함정 생활 해본 분만 알 수 있는 유류수급 훈련에 있어서 혼자만 느끼고 있는 그런 즐거움들. 이제 반면에 이제 전투정보 보좌관 근무하시면서
또 경험할 때 다시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건 정말 아찔했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또 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류수급 훈련 중이었는데요. 예. 제가 그때 역할이 그 워키토키라는 무전기로 그 상대편 배와 교신을 하는 역할입니다. 뭐 몇 도로 지금 변침을 할 거니, 뭐 언제 변침을 할 거니, 뭐 지금 변침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뭐 방위를 잘못 들었는지, 시간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집행 신호를 놓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배의 함수가 저희 배와 군수 지원함의 함수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충돌이 계속하면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함장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제 이제 워키토키를 뺏으셔가지고 직접 교신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렇게 원래 저희 함장님께서 이제 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날은 이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셨고 또 이제 저희 바로 직속 상관인 작전관한테 야, 너 소위들 교육 좀 잘 시켜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서 좀 며칠 동안 죄인처럼 지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함정은 하나의 무기체계인 동시에 하나의 부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함정의 내부는 군사작전과 훈련을 시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승조원들이 오랜 기간 체력과 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생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축함의 내부는 어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먼저 함정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정보실은 함정 임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장소다. 이곳엔 탐지와 통신 정보는 물론 함선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집약돼 있으며 기밀 정보를 취급하므로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전투정보실이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한다면 함교는 함정의 눈에 해당한다. 항해 중 주변 상황 파악과 조타를 위해 마련된 함교는 지휘관을 포함해 각종 통제 시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만약 함교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 함정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해 함교와 장갑 함교, 예비 함교로 공간을 구분, 지휘관을 분산해 유사시에도 함선 운영이 잘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함정에서 외부와 연결된 공간인 갑판. 구축함에는 곳곳에 갑판이 마련되어 있는데 함수 갑판엔 함포가, 중간 갑판에는 어뢰와 같은 무기가 설치되어 있다. 한미 갑판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으로 쓰이며 각종 예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활용되기도 한다. 그 밖에 함정에는 침실과 조리실, 사관실, 식당 등 승조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듯 함정은 군이 펼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전투 체계이며 함정의 전투력이란 다양한 기능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동해 발휘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함정을 개발, 건조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 선진국으로 한정돼 있으며 구축함 건조는 국가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대변하는 최첨단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문무대항함의 전우들을 모시고 함정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함정의 조리병 생활을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신 병장님, 문무대항함의 조리병으로 근무하셨었죠? 네. 이제 일반 그 함정의 조리실이 일반 조리실과 달라서 사용하는 기구나 이런 장비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함정에서는 화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격벽은 모두 페인트로 돼 있고 저희가 쓰는 바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이 잘 붙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늘 저녁 시간에는 저희 소화방수 훈련이라고 불 끄는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조리실에서는 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하시기로는 음식을 하는데 불을 사용할 수 없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실 것 같은데 예. 밥을 지을 때도 스팀으로 밥을 지었고 또 대부분 음식을 오븐이나 전열기, 전기로 이용하는 조리 기구들을 사용했었습니다. 또 특히 뭐 다른 부대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배에선 이제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도 끝을 잘라서 둥글게 그렇게 관리를 했었고요. 실제로 칼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안전화를 신고 있지만 칼 끝이 날카로웠다면 다칠 수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 칼을 사오면 그 앞부분을 자르고 둥글게 하는 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었고요.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복, 중복 할 때 그 복날 있잖아요. 예. 그 복날에는 저는 배에는 3개의 지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근무했던 곳은 사관지사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성인 남자가 4명이 앉으면 움직일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날에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리장과 함께 이제 전열기를 전부 다 켜고 거기 있는 전열기를 전부 다 켰을 때는 한 번에 8개 정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뚝배기를 얹고 또 삼계탕을 끓여서 나갈 때는 복날은 가장 더운 날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가만히 서 있어도 샤워를 할 수 있을 만큼 땀이 줄줄 흘렀었는데 그러고 먹는 그 삼계탕 맛은 아직 잊을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예. 조리병 입장에서 조리하느냐고 바빴겠지만 거기 또 그 같이 하고 있는 승조원들은 또 저런 또 노고에 또 맞춰서 맛있는 걸 좀 먹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데요. 네. 이 항해 중에는요, 이 육성에서처럼 이게 어떤 이런 보급품을 바로바로 못 받기 때문에 이 식재료에 관련된 게 이제 많이 궁금한데요. 네. 식재료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먼 거리로 이제 대항으로 나갈 때 오랜 기간 이제 그 식재료를 좀 보관해야 되는데 네. 이 보관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항해 일수고요. 예. 또 항해 일수에 맞춰서 인원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건 일단 조리장이라는 저희 조리 직별의 가장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수와 사람을 계산해서 메뉴를 먼저 출항 전에 다 짜고요. 그 메뉴에 맞게 식재료를 부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써야 될 음식부터 이제 앞쪽으로 당기고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써야 될 음식들은 뒤쪽으로 넣는데 사람이 사실 한 달 동안 출항을 하는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냉동고 제일 밑에 있는 부식을 꺼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동안 작업해왔던 모든 식자재들을 다 꺼내고 제가 필요한 식자재를 꺼낸 후에 다시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림팩 훈련을 갔을 때를 생각하면 돌아올 때쯤에는 저희가 야채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모든 상황을 예측을 하고 구매를 했지만 야채나 이런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썩고 아니면 없어진 상황이어서 대부분 반찬들이 고기 반찬이었고 그래서 병들이나 이제 함 승조원들이 야채가 먹고 싶은 진기한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하와이 같은 곳이나 아니면 제가 다녔던 싱가포르, 뭐 일본 이런 곳에서는 정박을 하면 부족한 부식들을 받기도 합니다. 하와이에서는 랍스타나 뭐 티본 스테이크, 또 미국산 소고기들이나 아니면 소시지 이런 좀 특별한 부식들을 받아서 우리 함총원이 한미 갑판에서 다 같이 이제 파티를 하는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배는 그 장기간 항해를 하기 때문에 그 냉동고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을 정도로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냉동고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항상 그 조리병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함정에 있는 냉동고도 그렇고 이제 육상에 있는 냉동고도 그렇고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고 문이 밖에서 닫혀서 잠기면은 안에서 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나면은 그 안에서 당황한 나머지 그 냉동 상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끔씩 이 사람이 왜 냉동실에 뭐 가지러 갔는데 안 왔지? 그래서 찾다가 보면은 과거에 이제 다른 배들에서는 종종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대한 안전 교육은 또 철저히 해야 되는 또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또 그렇군요. 어쨌든 또 조리병은 또 주방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조리를 해서 이제 맛있게 승조원들께 내놓을 텐데요. 이렇게 맛있게 준비한 것이 또 파도가 심하고 배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조리실에서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또 식사를 하신 승조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정말 힘들죠. 흔들리는 배에서 요리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냉동실 얘기를 하셨잖아요. 해군 배에, 제가 근무했던 배에는요,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3개의 냉장고들이 있습니다. 야채를 보관하는 냉장고, 또 신선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그리고 냉동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병 때 일한데, 제가 병장 3명과 제 동기를 가다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신선육을 관리하는 냉장고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병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병이었고 배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되는 신참이었죠. 나왔는데 당연히 저는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올라갔는데 비상 버튼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뛰어가 보니까 병장 3명과 제 동기가 갇혀서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고 한 번 더 다시 냉장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배가 흔들릴 때는 정말 힘듭니다. 멀미가 심한데 음식 냄새를 맡으면 구토 증상이 정말 심하게 일어나고요. 또 처음에 배에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사를 못할 정도로 멀미가 있을 때는 음식 냄새가 맡기 힘든데요. 저도 이병 때 파도가 7m 치는 독도 인근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이 우리나라에서 파도가 굉장히 심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아침에 독도에서 7m짜리 파도를 만났을 때 아침 메뉴가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오븐을 열고 고등어를 꺼내는 순간 냄새를 맡고 제가 빨리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저만 힘든 게 아니었나 봐요. 대이셨던 그때 당시에 전자관님이 이미 구토를 하고 계셨고요. 저한테 옆 칸으로 가라고 소리를 치셨고 제가 구토를 하니까 또 와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저도 또 등을 두드려 드리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는 제일 심한 게 멀미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제가 칼을 놔둔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들을 조리기구 위에 올려놨을 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발 위에 떨어지거나 제 몸 위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했어야 됐었습니다. 예. 조리실에 있는 이런 기구, 장비 이런 것들이 평상시엔 괜찮지만 파도가 있고 배가 흔들리게 될 경우는 전부 다 무기로 또 바뀌어질 수가 또 있겠군요. 또 이병장님은 또 어떤 기억도 갖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는 일단은 제일 심한 게 멀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멀미가 좀 덜해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었는데 제 후임 병 중 하나가 정말 멀미가 좀 심해서 변기와 항상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흔들리는 배에서 제일 힘든 건 멀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 업무적으로 보면 통신병은 통신실로부터 함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전투정보실이라는 그 지휘하는 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 전문을 배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도가 심하게 치거나 하면 이동할 때 굉장히 몸에 대해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머리를 한번 부딪힌 적도 있었고 그런 흔들릴 때 안전하고 아까 신민규 병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안전하고 뭐 관련된 일만 조심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재용 병장께서 이제 통신병으로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통신은 이제 모든 부대에서 정말 중요한 전 부서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이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것보다 더 이상의 또 중요성을 또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함정에 있어서의 통신의 중요성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에서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를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 산속에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상태야. 핸드폰이 있는 상태는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망망대해 저희 배가 혼자 나가서
홀로 통신이 아예 안 되게 된다면 정말 고립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출항을 나갔는데 뭐 위치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이 고장나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통신이 안 되게 되면 또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 배들의 그 SOS를 받을 수 있는 비상 채널 같은 것도 켜서 항상 다른 배들의 그런 조난 신호나 그런 것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로도 심심찮게 들어오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군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무대항함 자체적인 배도 배에 있던 통신도 중요하겠지만 또 SOS를 치고 있는 또 옆에 조난당하는 이런 배들의 구조 차원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또 갖게 되는군요. 그래서 역시 이제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이제 함정이기 때문에요. 이 통신실이나 통신 설비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문무대항함의 그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근무할 당시 2006년에는 이미 해군 함정들이 다 최신화가 돼 있어서 그 첨단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PC라든지 아니면 저희 위성을 사용해서 통신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게 항해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위성이 닿지 않는 음영구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그 부근에 가게 되면 저희 통신도 안 되고 뭐 뭔가 먹통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럴 땐 또 그런 상황을 또 대비해서 저희 HF라고 하는 또 고주파 안테나를 이용해서 뭐 주변의 배들한테 통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상으로부터 이렇게 통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제가 또 해군 문무대항함에 근무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후에 해군 본부에 또 근무할 일이 또 생겼었습니다. 그때 가서도 배에 있는 통신 시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디지털화된 그런 장비로 통신을 해서 지금은 해상과 지상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함정 통신병 생활을 하시면서 또 남다르게 또 이렇게 당했던 어떤 그 고충들, 어려움들 이런 건 좀 없었습니까? 통신병으로 생활하다 보면 재밌는 경우도 있고 고충인 경우도 있는데 먼저 재밌는 일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전문이 항상 하루에 몇 번씩 날라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것은 오늘의 날씨를 전하는 기상 전문이 새벽 6시에 날라오거든요. 그날의 날씨가 어떻고 출항 나갔을 때 오늘은 날씨가 좀 개겠구나 아니면 오늘 흐려서 비가 오겠구나 아니면 비가 온다고 하면 오늘은 파도가 심하니 멀미를 대비해야겠다라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서 기상 전문이 가장 재밌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이 지진 전문도 저희 배로 수신이 되게 되는데요. 지진 전문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신된 즉시 함장님께 보고드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아무래도 통신에 관련된 업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비밀 취급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PC 이런 많은 주변 기기들을 다루는데 이런 다루는 거에 비해서 인정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성보다는 이제 힘들거나 뭔가 안 되거나 하면 안 됐을 때 그 문책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좀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하면 칭찬 안 하고 꼭 잘못하게 되면 이제 빠지게 되는 부분이 또 통신병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문무대항함의 이제 성능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동님, 이 KDX2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문무대항함이 화생방전에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능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문무대항함부터는 아니고요. KDX-1 한국에서 만드는 구축함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적용되는 시스템이 그 화생방 그 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생방전이 그 예상이 되게 되면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을 다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단된 상태에서 화생방 보호 장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기는 한 3단계에 걸쳐서 완전히 정화된 상태에서 그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배 승조원들은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서도 안에서 모든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문이 열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내의 공기 압력과 외부의 공기 압력의 차이를 둬서 그 공기 압력 차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차단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문을 열더라도 그 공기가 기압의 차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화생방전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구축함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바다에서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화생방전에도 작전이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까 이제 통신병 그 이병장께서 얘기하는 과정에 지진이나 이제 쓰나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 방어가 가능한가요? 글쎄 뭐 방어라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지진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면 그게 일종의 쓰나미인데 이 쓰나미는 해저에서의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큰 에너지가 형성이 돼서 그 에너지가 육지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먼 바다, 또 깊은 바다에 떠 있는 모든 함정은 쓰나미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쓰나미는 하나의 그 해저 지진에서 생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 군함 밑으로 물속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전달되다가 마지막에 육지 가까이서 오면은 육지와의 그 충돌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파도가 생기고 또 육지 근처에 있는 많은 뭐 선박들 이런 경우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일정 거리 이상 바다에 떠서 있는 그 군함이나 일반 선박들은 쓰나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과거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쓰나미, 예. 또 이제 동일본 그 쓰나미가 있었을 때에도 먼 바다 해상에 떠 있던 이런 배들은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또 그런 또 기본적인 걸 갖고 있군요. 예. 예.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이 문무대항만 같은 KDX-2가 외부로 향하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냥 일견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예. 뭔가 좀 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무대항함은 이제 KDX-1 광개토 대항함급 구축하면은 일부 이제 저희는 현창이라고 부릅니다.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죠. 그런 창문들이 이제 돼 있는데 문무대항함서부터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 돌출되는 어떤 이 물체가 생겨버리면 그로 인해서 전파 발사가 또 생성되기 때문에 스텔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도로 모든 외부 돌출하는 걸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무대항을 보면은 아주 외부가 미끈하죠. 그 처리를 표면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창은 실제로 없고요. 모든 통풍 시스템은 내부 통풍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 외부 통풍 시스템은 스텔스 기능 때문에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 첨단 장비들로 만들어진 이 최신 군함을 타려면요. 이걸 작동할 수 있는 기술 부사관들의 능력 배양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들, 훈련들, 인재 양성들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군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사관의 그 역할과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장비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첨단화된 그 최신 무기 체계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기능적으로 뛰어난 우수한 부사관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사에서부터 부사관을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과정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함정 내에 부임해서도 그 장비 하나하나를 평상시에 잘 다룰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시켜서 유사시의 모든 장비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문무대항함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구조적인 것이 아무리 좀 훌륭하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또 그걸 운용하는 실제 어떤 부사관들의 기술 부사관들의 어떤 이런 역량적인 부분들이 같이 잘 조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네 분 모두 이제 군에서 전역하셔서 지금 각각의 이제 이 사회 영역에서 열심히 이제 살아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각자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함정 생활을 좀 되돌이켜 보면은 이런 순간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누구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직접 우리의 구축함을 들어가서 이제 근무하셨던 전우들로서 지금 좀 더 나은 이 함정의
이 구조, 연구,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당부나 응원의 말씀 좀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병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연평해전을 볼 때 제가 해군 출신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의 특히 해군의 중요성이 가장 이렇게 부각받고 있는데요. 한 몸 아끼지 않고 몸 바쳐서 이렇게 희생해 주신 저희 장병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어선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5월, 6월, 7월 이렇게 되면 꽃게 성옥이라고 해서 서해안에 저희 어선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네, 중국 어선들이 일단은 침범을 해서 불법 어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해경분들과 저희 해군에서도 그걸 또한 서포트하기 위해서 꽃게 성옥에는 또 나가서 해경을 서포트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소말리아 저희 해적이 출몰했을 때 저희 문무대항함도 나갔었지만 다른 KDX 2급 배들도 동시에 나가가지고 자국의 어선이나 이렇게 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해군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모든 군 관련 관계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의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 자기가 맡은 임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임무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느끼는 통신병에 일하는 중에서는 뭔가 내 임무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그런 점이 좀 힘들고 그랬었지만 이 임무라는 게 다 모든 임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없으니까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편안히 있는 요 자리에 국민들이 다 편안히 있게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신민규 병장께서. 네.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적어온 게 있어서 하나 보고 읽어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함정을 지휘하고 계시는 지휘관 여러분들께 주제넘지만 당부의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함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승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조원이 최신 무기를 다루고 닦고 기름칠하고 그 승조원이 전역을 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며 한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저는 저와 함께 근무했던 수병들과 부사관들 그리고 장교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군을 사랑합니다. 저희 군 생활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참 아름다웠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나온다고 하여 저희 군 생활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함정의 함장은 싸울 땐 강하고 무서운 함장이었지만 평소에는 너무나 다정하고 친구 같은 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년이 지나서도 계속 함장님을 만나고 있고 또 함장님의 부름에 직장 휴가까지 내면서 한 걸음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함장님들, 여러분들의 부하들이 앞으로 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고 해군의 충성팬이 될 겁니다. 그분들 중 어떤 분은 무기를 만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낸 세금이 우리의 국방비가 됩니다. 승조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승조원들도 지휘관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함정의 전투력 또한 월등히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험난한 파도 위에서 고생하고 계신 모든 해군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또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시원 중위께서. 네, 우선 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한 일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세종대왕암 진수식 때였을 겁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 분께서 저희 문무대왕암을 방문을 친히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문무대왕암에서 이제 전투 정보실에서 그 훈련 상황을 시연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그 승조원 모두 다 고생을 했던 경험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국가의 통수권자를 직접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영광이었고, 아직도 그때 찍었던 기념 사진이 저희 집 거실에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에게는 참 뜻깊었던 기억이었고, 또 이제 저는 사실은 문무대왕암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군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그 이제 주축함, 그러니까 구축함에서 이제 한 번도 사실 근무를 해보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비록 제가 그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근무였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좋은 배를 타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네 분도 바로 옆에서 보고, 그리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싱가포르 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이렇게 국제 행사에도 직접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외국군과 이제 뭐 연합훈련도 종종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마냥 힘들기만 하고 참 버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다 멋진 경험이었고 저는 참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구나. 예, 지금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함정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제가 올해 이제 전역한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함정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참수리 고속정, 그 연평해전에서 나왔던 그 함정인데요. 그 함정의 후속 함정인 유도탄 고속함 개발이 정말 반갑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해군에 이제 몸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서 해군 관련 그런 사건, 사고 같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좀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많이 그랬었는데, 일단은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반드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함정들, 좋은 함정들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영 제독께서. 네, 뭐 그동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KDX2 또는 KDX1, 뭐 3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축함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이제 많이 우수한 거고, 또 이 기술력을 쌓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애초부터 기획하고 또 설계하고 또 만든 분들, 이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는 이 문무대왕함을 타고 동서남해 또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배를 기획하고 만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군함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움직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가의 격을 올리고 우리 진정한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가장 제천병에 설 수 있는 것이 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함의 능력을 좀 더 키워서 우리가 좀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력 신장에 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그 신민규 병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군함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속성은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승조원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몸 하나하나가 자기 몸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휘관부터 저 끝에 있는 병사들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배도 사랑을 해줘야만 그 배가 잘 기능을 발휘합니다. 배는 어떻게 보면 생물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 장비들이 자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장비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의 말씀을 하나 전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값비싼 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국민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금으로 그런 훌륭한 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또 지금도 동서남해에서 해외에서 그러한 배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해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네 분의 생생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문무대항함의 전우들을 모시고 우리 구축함의 성능과 대항 해군의 생활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